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흔히 코딩 테스트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거고,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풀이는 어떤 절차로 하는 게 좋으며, 어떤 팁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문제 풀이를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볼까요? n 곱하기 n 배열 안에, 즉 가로 세로가 n에 해당되는 배열 안에 숫자들이 존재하는데 8이의 개수래요. 자, 그리고 지금은 n이 5, 네, 5칸 5칸이죠. 5인 얘기고, 자, m 곱하기 n 크기의 파리채를 가지고 최대한 잡을 수 있는 파리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밑에 얘는 m은 2개짜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4칸도 파리를 잡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파리를 잡을 수 있지만, 자, 결국은 가장 많은 파리가 존재하는 요 음영이 쳐 있는 개수에 있는 파리를 다 잡으면 49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n 곱하기 m, 네, n하고 m, 네, 5하고 2,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리의 숫자들을 입력으로 주어지면, 네, 요 문제 해설에 맞는 처리를 해서 49마리 이렇게 답을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여러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뤄볼 거니까요. 그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시간이라든가 메모리 사용 아니면 숫자 같은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결론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입력 테스트 케이스를 처리해서, 네, 정답에 해당하는 정확한 출력을 내보내는 게 코딩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입력 테스트 케이스는요, 뭐 특정 회사는 50개, 어디는 10개, 어디는 20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예외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입력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자, 저희가 뭐 재직자 교육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교육에서 문제풀이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 연습에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다만 연습을 할 때는 방법이 있죠. 유형별로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 약간 집과 다른 낯선 환경에서, 낯선 컴퓨터 앞에서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이해해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조건 내에서 정확히 출력을 내보내는 게 이 시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와 처음 보는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조건이 뭔지를 다 보고 정확히 모든 출력을 정확히 내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은 유형별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풀이는 이 유형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는 최대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연습할 때는 유형별로 하지만 나중에는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형에 너무 집착하시거나 유형을 발견하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입사시험 또는 재직자의 내부 승진시험 같은데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난이도별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저희는 일단 입사시험에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이른바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세워서 구현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이디어성,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요, 이른바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럼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이디어를 누군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계화 시켜서 틀을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즉, 다엑스트라나 프림 같은 사람 이름을 붙인 알고리즘들도요, 뭐 카프라빈 뭐 이런 여러 형태들이 있죠. 특정한 뭐 최적화나 문자열 처리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틀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든 요 템플릿, 틀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서 풀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알고리즘 유형이 맞다라는 걸 정확히 판단하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란 건 결국은 문제가 아이디어성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될까요? 자, 이때는요, 앞에서 나오는 파리 잡기 이런 것처럼 거기에 무슨 알고리즘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는 규칙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즉,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규칙성. 그리고요, 문제를 이해해서 규칙성을 찾아냈다면 그걸 구현해서 제출을 해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디버깅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즉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풀라는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실 수 있으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언어에 상관없이 다차원, 많은 경우에 다차원 배열과 다중 루프, for든 뭐 while이든 이런 조건, 그러니까 반복하고 조건문 배열을 정확히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실은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걸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드를 짜셨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형태의 정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문제는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냥 자료구조도 알고리즘으로 전형적인 틀이니까 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정해진 자료구조를 응용해서 푸는 겁니다. 스택이라든가 트리라든가 큐라든가 이런 자료구조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뭐 BFS나 뭐 미로나 단계별로 찾기 이런 것처럼요. 또는 DFS처럼 그래프 또는 탐색의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또는 완전 탐색 계열의 뭐 백트래킹이나 이렇게 뭐 다이엑스트라나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모든 걸 준비해서 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도 적어도 요새는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픈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까지는 적어도 봐야 되겠구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까지 예전에 좀 나왔었네, 봐야 되겠구나. 이건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절대 안 나오네, 이런 유형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폭넓게 하고 준비할 때는 좀 좁히는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 얘기만 좀 드린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죠. 내가 알고리즘을 배웠다고 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백트래킹 DFS 문제가 나오고 이 유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막상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풀이에 힘든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정해진 미분이나 2차 방정식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 그걸 변형한 수능 문제를 100% 다 푸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그런 전형적인 알고리즘 문제 유형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해진 템플릿, 그 틀 내에서 조금씩 변형하면 오히려 더 풀이가 쉬운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디어성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푸는 거지만 못 도출하면 못 푸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고 연습은 유형별로 해야 되고, 뭐 아이디어 문제는 다차원 배열이나 다중루프 조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어떤 단계에 걸쳐서 연습을 하거나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단계는요, 제일 처음은 문제를 읽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문제를 읽다가 여기에서 정해진 조건이나 유형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시는 경우들 꽤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읽고 가시면 안 되고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읽고 접근 방법을 구상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는 핵심적인 코드를 손코딩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코드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디버깅이나 개선 방향을 찾는 겁니다. 자, 문제 읽기는요, 사실 한 번 열심히 읽은 다음에 끝내시면 안 돼요. 3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웹툰이나 만화 읽듯이 빠르게 한번 읽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빠르게 아웃라인을 먼저 읽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요, 이 문제를 읽을 때는요, 이 문제에는 앞에 제 설명처럼 간단한 테스트 케이스가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문제를 올바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이죠. 자, 빠르게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2, 3분을 넘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풀면서, 즉 테스트 케이스를 손으로 풀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아까 파리잡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n하고 m이 주어지고 그림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가 하고 4개 2 곱하기 2짜리에 파리채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숫자를 더해보고 정답과 맞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손으로 풀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을 반드시 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사항 또는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히 체크나 손으로 노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언제 읽어야 되느냐? 자, 문제 풀이를 해서 제출했는데 100%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 부분 정답이 나오는 거죠. 회사에 따라서 100% 맞아야 패스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에 점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문제를 풀어야 뒤에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50개면 50개 테스트 케이스를 100% 맞춰야 패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9개 맞고 하나 틀렸다면 정말 팔딱 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건 코드 제출까지 했는데 일부 부분 정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즉, 계속 부분 정답이 나오고 100% 정답이 안 될 때, 100% 정답이 안 나올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읽으시면 생각보다, 나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놓쳤단 말이야 하고 나중에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제일 처음에 빠르게 쭉 넘기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 손으로 풀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제약 조건 같은 걸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놓친 게 계속 제출이 안 되면 이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제일 중요한 접근 방법 구상이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접근 방법 구상은요,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다음 페이지에서 몇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유형을 발견한다든가 시키는 대로 해본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별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접근 방법이 구상이 됐다면 핵심적인 코드를 손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 연습 단계 전 단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게 적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타이핑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타이핑 하면서 느끼시는 거와 손으로 그린 걸 내가 눈으로 보고 맞춰보면서 하는 거는 완전히 뇌의 작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적어도 실수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것들이 있어요. 변수나 반복문의 범위라든가 핵심적인 수식, 핵심 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으로 몇 줄 안 돼요. 대부분 핵심 코드는. 저도 앞으로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손으로 대략 이 단계를 거치면서 손 코딩을 항상 해드릴 거예요. 접근 방법에 따른. 그리고 그걸 보면서 코드 타이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위라든가 수식이라든가 아니면 변수 아니면 2차원, 지도, 맵 같은 이런 것들을 손으로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기계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단계예요. 즉, 코드 구현은 여기서 적은 범위나 핵심 코드들을 보면서 실수하지 않고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제출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디버깅을 하시는 거고요. 디버깅하면서 계속 안 된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거나 놓친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개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100% 제출이 끝났다. 그럼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실제로. 하지만 나는 이걸 아이디어로 해서 2중, 3중 배열로 해서 간신히 시간 내에 통과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없을까?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을까? 라는 걸 한 번 더 발전시킬 방향, 개선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저도 앞으로 이 방향으로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풀어드릴 텐데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접근 방법을 구상해서 걔를 손으로 코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 구상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을 구상하는 데는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했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전국대회나 세계 알고리즘 대회 같은 데서도요, 진짜 이전에 잘하시던 분들도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아이디어를 못 내거나 접근 방법을 못 찾아서 아예 손 못 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한 구상이 그날 내내 안 됐다. 그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못 푸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 번 연습을 하면 평균적으로는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을 이제 수준이 되죠. 단계별로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자, 첫 번째,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네, 즉, 이거 내가 이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라는, 네, 내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는 특정 자료 구조를 적용하면 지금 문제 설명이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또는 봤더니, 내가 유형별로 여러 번 연습한 전형적인, 네, 알고리즘 문제인데? 네,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기반에서 오냐면요. 이전에 내가 풀었던 문제, 내가 이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굉장히 접근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제의 설명대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즉, 문제를 봤더니만 예전에 풀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못 찾겠어요. 그렇다면요. 네, 그렇다고 문제만 계속 읽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손으로 문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입력을, 문제의 설명이나 정답, 네, 출력대로 푸는 과정을 최대한 손으로 풀어보면서, 문제의 설명대로 손으로 풀어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손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손으로 풀린다면 그게 그대로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 입력에 대한 출력을 손으로 계산하다 보면 이거 이런 규칙성이 있네? 라고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규칙성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의 설명을 읽으면서 문제의 설명대로 입력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좀 힘들어요. 그렇다면요, 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해 보는 겁니다. 앞에 파리잡기 같은 경우에도 2 곱하기 2 칸으로 해서 모든 경우를 풀어보는 거죠.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직접 처리해서 정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시간이 초과된다든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제약 조건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모든 걸 처리해서 답을 낸다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이 저 사람이 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두 다 해보고 그 중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면 되겠죠. 다만 연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못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시간적인 제약 조건. 또는 문제를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자, 얘를 일부의 경우로 좀 쪼개보니, 즉 일부분으로 쪼개서
나눠서 살펴보면 좀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는 네, 반대로 접근하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출제자가 반대로 접근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여러 상인들하고 내가 거래를 하면서 내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계산을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거꾸로 상인 한 명 한 명이 최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를 계산한다든가, 산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은데 목표 지점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오히려 간단해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경우들을 사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시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네, 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네. 그래서 시험 볼 때 특정 회사들은 A4지를 뭐 2장, 3장 빈 거를 나눠주고 끝나면 반납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머릿속에서 하는 거랑 네, 손으로 직접 보면서 하시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실명의 변수나 범위나 이런 거를 보면서 구상이나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다 보니 제 생각한 시간보다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런 문제풀이나 이런 연습을 하면서 팁을 좀 가질 수 있겠느냐? 자, 첫 번째는 기본기를 철저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 기본기에서 삐끗하시면 아무리 아이디어를 잘 내도 중간 실수하고 그 실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문을 추가하다가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만 길어지는 거죠. 네. 자, 2차 방정식 미분을 정말 열심히 푸셨는데 기본적인 구구단을 내가 잘 못해요.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기본기는 어떤 거냐?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나 루프라면 그 정해진 틀 기준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루프를 돌릴 때 다중 루프에서의 범위나 조건 이런 것들, 탈출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손으로 적어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디어 규칙성을 찾아내면 풀 수 있는 아이디어 문제의 경우는 기본기를 철저히 2차원, 3차원 배열의 2중, 3중 루프에 이 품은 뭐 브레이크 이 정도면 충분히 기본기는 됩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 없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출력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3번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랑 상관없이 입출력을 잘못하셔서 문제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래서 입출력에 대한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온 뭐 2차원 다중 이런 거는 철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짰는데 두 줄로 제일 멋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풀이, 특히 입사시험을 준비할 때의 목표는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짧고 멋지고 이런 코드가 아니라 빈틈없이 테스트 케이스를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과 조건문, 그 단단한 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처리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탄탄하게 하시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효율적인 짧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강조했던 손으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제가 뒤에 여러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손으로 코딩하는 거 계속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주요한 배열이나 범위 핵심 코드를 내가 손으로 적어놓고 눈으로 보면서 그 범위를 적으면서 설계하고 접근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디버거를 사용하기 힘든 입사시험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S사 계열이나 이렇게 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자, 그래서 디버거를 잘 쓰면 정말 내가 잡지 못한 에러를 잡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디버거 사용법은 툴에 따라 숙지하셔야 되고요. 어디에 쓰냐도 뭐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읽고 접근 방법을 구상해서 핵심 코드를 손코딩, 앞에 1, 2, 3단계를 키보드에 손 대지 마시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짜시면 이거 풀리겠는데 이런 감이 뒤로 가면 와요. 네, 그래서 자꾸 미리 막 타이핑을 하고 문제 보면서 막
코드를 쳐나가기 시작하고 이거 점점점 비효율적으로 연습을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이 단계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멘탈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잘 짜는 분도 네, 입사시험 같은 때 이제 연습을 보고 나서 이게 못 풀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들어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옛날 뭐 오프라인 때 얘기입니다만 시작하자마자 옆에서 키보드를 막 치면서 타이핑을 하니까 사실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만 이해 못하나? 이렇게.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방법은 없죠. 네, 내 멘탈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많이 하죠. 내 환경과 루틴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나 파이참, 뭐 이클립스나 이런 환경을 시험장에 가서도 내가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내가 평소에 쓰던 폰트, IJ 이런 거 구분하기 힘든 폰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체나 뭐 콘솔라스나 이렇게 평소부터 그걸 쓰셔야 돼요. 크기도 한 창에 한 덩어리의 코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창 배치라든가 디버깅이나 이런 걸 위한 입력 파일을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풀이를 어떻게 한다든가 A4지를 내가 반을 접어서 쓴다든가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해서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현업 코드처럼 뭐에 꽂혀서 변수 이름을 엄청나게 길게 적는다든가 물론 평소부터 그게 익숙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코드가 눈에 안 들어오거나 스크롤을 해서 넘어가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풀어드릴 때 거의 똑같은 변수 이름, 여기에는 이 변수 이름, 저기에는 저 변수 이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 뭐 변수 크기, 특정한 용도의 이 변수 이름을 쓴다든가 배열은 어떻게 만든다든가 익숙한 형태로 쓰시는 겁니다. 함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로 맨날 짰었는데 시험날 갑자기 컨티뉴에 꽂혀서 이걸 썼다든가 별로 좋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쓰던 방법대로 하셔야 순간적인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전이나 문제풀이 할 때도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출력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기업처럼 5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를 공개해놔요. 네. 그럼 나머지 테스트 케이스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하면 오답이라고 나오는데 공개된 테스트 케이스를 다 해보면 다 정답이 나와요. 그럼 코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외적인 것만 막 생각할 수는 없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코딩을 하는 겁니다.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변수와 함께 정해진 루프에 맞춰 넣는, 즉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틀에 맞는 코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꾸 조건문을 중간에 이것저것 넣었다 하면 코드가 누더기가 돼요. 자, 이게 정답이다. 그런데 내가 범위를 하나 틀렸어요. 작거나 같았는데 작다로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당연히 오동작이 나오겠죠. 네. 그럼 50개 중에 40개만 한 60%만 맞았어요.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해서 생각나는 걸 여기 조건문 넣고 누더기가 돼요. 여기저기 코드를 막 넣다가. 그 나중에 이걸 발견해서 복구를 시키더라도 이런 추가한 코드들 때문에 입력의 조합에 의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죽어가는 내 코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시험 시간을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60%의 시간이 지났을 때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지우세요. 골든타임이에요. 변수 선언부터 아끼지 말고 모든 걸 지우세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고 접근 방법을 구상해서 핵심 코드를 손으로 짜고 코드 작성하는 걸 해보세요. 연습 때도 이걸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르처럼 똑같은 코드 같은데 제출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버그,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적어도
수천 명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차분히 접근해 보시는데, 이게 떨리는 시험 시간에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습 같은데 이런 걸 해보셔야 되고, 뭐 정답이 공개되어 있다면 정답을 막 살펴보고 공부하는 거는 정말 피하셔야 돼요. 왜? 시험 때 누가 정답을 공개해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안 풀리는 거는 정답을 외우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 이슈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연습 팁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풀이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때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